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임상심리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상심리학은 보건의료 분야 학생들을 위한 심리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물리치료학과 교수이긴 하지만 뭐 물리치료학과에 한정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의 모든 학생들이 필요한 심리학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에 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임상은 여기서 지금 영어로 클리니칸이라는 말을 썼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임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꼭 병원, 그 다음에 의료 환경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좀 광의의 의미에서의 임상을 말하는 거죠. 필드.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 분야에서 만나는 그 클라이언트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의료 서비스라든지 우리에게 어떤 그 인터벤션, 중재 서비스를 의뢰한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는 그런 현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임상 심리학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들의 심리에 잘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 잘 접근을 했을 때 환자들의 니즈 또는 그 의뢰인들, 클라이언트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특히 이 의료 분야, 보건 의료 분야, 헬스케어 이러한 분야에서 또는 라이프 케어, 이러한 그 사람을 관리하는 이러한 케어 분야에서는 심리학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그 직무 분야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얼마큼의 그 몇 학점의 심리학의 그 교육 과정을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임상 심리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 클리니컬 임상이라는 말은 방금 설명을 했고요. 사이콜로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앞에 자음과 자음이 동시에 이렇게 연달아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자음이 묵음화되는 그런 규칙이 있죠. 그래서 P는 발음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사이콜로지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라틴어라든지 스페인어, 지금 스페인어가 가장 라틴어의 원형을 잘 갖추고 있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페인이라든지 라틴어 같은 데에서는 그러한 그 자음과 자음이 동시에 나와도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라틴어로 발음을 한다 그러면 푸사이, 뭐 푸사이 또는 뭐 푸시케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다음에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로 거기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 심리학이라는 그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 내용하고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어원은 심리학은 우리가 이제 뭐 배우지 않아도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건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히라버에서 유래됐다. 히라버라는 것은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고대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헬라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의 마음을 의미하는 푸시케하고 여기 써 있죠. 그 다음에 학문 또는 과학을 의미하는 로고스의 합성어다. 자, 그래서 심리를 배우는 공부, 그러니까 심리를 의미하는 뭐 사이코, 영어로 말하면 사이코, 그 다음에 라틴어로 하면은 푸시케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문을 의미하는 로고스 이렇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사이콜로지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 마음을 의미하는 또는 심리를 의미하는 앞에 그 워드 루트를 사이코 또는 푸시케라는 말을 가져왔냐? 이것은 지금 우리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푸시케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는 이 푸시케가 물론 인간이지만 푸시케 그 신화가 있죠.
푸시케 그 신화가 끝날 때쯤은 그 인간 푸시케는 신으로 다시 환생해서 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이 되었는데 그러면 푸시케가 어떤 신이 되었느냐? 바로 푸시케가 마음과 영혼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 되었다. 자, 그래서 마음과 영혼, 우리가 이제 심리를 의미할 때, 우리의 심리,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보통 고대인들은 영혼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마음과 영혼의 신인 푸시케라는 그, 이름을 가져와서 학문이라는 뒤에 로고스를 붙여서 이렇게 만든 것이 심리학이라고 아까 말했듯이 가장 다른 어떤 그 용어보다도 심리학을 나타내기가 가장 합당한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워드루트가 되겠죠. 푸시케가. 자, 그래서 푸시케의 신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푸시케 즉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 로마어의 그 알파벳이 있죠.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듯이 그 고대 그리스어 그다음에 고대 로마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푸사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렇게 삼지창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푸시케를 상징하는 즉 심리학을 상징하는 기호가 되었다. 그래서 심리학 사이콜로지 이렇게 쓰기는 사이콜로지라고 쓰지만 하나의 기호로 나타날 때는 이 푸사이 알파벳 이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심리학의 기호이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푸시케 신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이렇게 참 잘생긴 또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잘생긴 이런 그 남성의 모습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에로스 또는 뭐 큐피트라고도 하죠. 그 에로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푸시케, 에로스가 사랑했던 그 푸시케 여인이다. 자, 이 스토리는 뭐 여기 이제 간략하게 제가 뭐 이렇게 써놨죠. 뭐 어느 왕국의 왕의 세 딸이 있는데 그중 막내딸인 푸시케의 미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푸시케가 상당히 아름다워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 그 미의 여신 알죠? 미의 여신이 누굽니까? 아프로디테죠. 음,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부르고 로마에서는 비너스 물론 이제 베누스가 이제 정확한 발음이겠죠. 근데 영어식으로는 비너스. 자, 어쨌든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렀던 미의 여신의 신전에 뭐 신전도 가꾸고 청소도 하고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푸시케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푸시케한테만 찾아다니고 아프로디테 신전은 방치했어요. 제사도 지내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로디테 이게 이제 지금 아프로디테 신전을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그래픽으로 복원시킨 거죠. 아프로디테 신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을 복원한 거 밑에 자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폐허가 돼 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향불에 불도 꺼져 있고 뭐 이렇게 방치돼 있다 보니까 아프로디테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푸시케에게 저주를 내리죠. 저주를 어떤 저주를 내리느냐?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런 괴수와 결혼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저주의 신탁을 내리죠. 그래서 이 신탁을 알게 된 푸시케는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되죠. 절망을 해서 상심에 빠져서 살다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죠. 그런데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이때 서풍의 신 제피로스, 바람, 어떻게 보면 바람신이죠. 제피로스가 자살을 한 그 푸시케를 바람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궁으로 옮기죠. 근데 이제 이게 제피로스가 자발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그 누구죠? 에로스,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일단은 신탁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겠죠. 죽으면 신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저주가. 그래서 살아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탁이 있기 때문에 에로스가 서풍의 신 제피로스한테 시켜서 바람에 실려서 그 에로스가 마련한 이 궁으로 인도하게 하죠. 그래서 이 궁에 이렇게 왔는데 그 궁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이렇게 상당히 화려하고 정말 너무나 웅장한 그렇게 좋은 그런 궁이었지만 이 궁으로 이렇게 실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잠든 그 누구죠? 푸시케에게 이제 그 저주의 신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프로디테의 아들 이 큐피드가 와서 그 누구나 이 맞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 화를 이렇게 쏘죠. 쏘는데 화를 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 푸시케 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어, 쳐다보다가 잘못해서 그 화살에 본인이 찔리게 되는 그러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큐피드가 푸시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어머니의 명령에 반하게 이 큐피드는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고 매일 밤 찾아와서 사랑을 나누고 가는 그러한 사랑하게 되는 연인 사이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큐피드가 매일 밤 찾아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고 가면서 그 푸시케에게는 이런 말을 남겼죠.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보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리 집이 웅장하고 저녁에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멋진 왕자님이 와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가더라도 집을 떠나서 이렇게 큰 궁전 안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푸시케는 너무 외로웠던 거죠. 그래서 외로워서 향수병이 또 발동이 됐죠. 그래서 큐피드에게 사정을 하게 되죠. 사정을 하게 되면서 고향의 언니들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졸라댔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미녀와 야수의 영화의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미녀와 야수라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화도 바로 이 푸시케 신화에서 나온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수를 사랑하게 된 미녀잖아요. 이게 바로 푸시케와 에로스의 사랑을 이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시킨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푸시케는 그런 외로움에 계속 우울해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요청을 에로스에게 했는데 에로스가 거절을 했었죠. 근데 계속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로스가 그 청을 들어주게 되죠. 청을 들어주게 돼서 다시 그 서풍의 신 제피로스를 시켜서
그 언니들을 이 궁으로 데려오게끔 이렇게 지시를 하죠. 하지만 그러면서 당부를 하죠. 절대 언니들에게 뭐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라든지 뭐 그런 또 언니들의 그런 꾀임에 빠져서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를 주죠. 자, 그런데 이 언니들이 이제 이 궁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동생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원래 내려졌던 저주의 신탁과는 상관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 잘 살고 집도 너무나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데서 잘 살다 보니까 언니들이 되게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 푸시케에게 자꾸 얘기를 하죠. 너 왜 그 에로스의 얼굴도 모르냐? 밤마다 찾아오는 너의 그 서방님의 얼굴을 모르느냐? 그 괴물일 수 있다. 너가 원래 괴물과 사랑에 빠진다라는 그런 신탁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게 괴물일 것이다. 얼굴을 공개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얼굴을 한번 저녁에 사랑을 나누고 잠이 들었을 때 등불로 얼굴이라도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혹시라도 확인을 했는데 괴물이면 우리가 주는 이 칼로 그 괴물을 찔러 죽여라 하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언니들의 끈질긴 그런 설득에 의해서 푸시케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푸시케는 다음 날 저녁에 찾아와서 사랑을 나누고 잠이 든 에로스의 얼굴을 확인을 하게 되죠. 등불을 비춰가지고. 자, 그런데 너무나 잘생긴 에로스였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가 등불에 기름이 뜨거운 기름이 에로스한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로스가 자다가 잠이 깨죠.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던 푸시케에게 실망을 하게 되죠. 실망을 하면서 에로스는 사랑과 의심이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라는 명언을 남기고 푸시케의 곁을 떠나게 되죠. 자, 에로스가 떠난 후 이 궁궐은 먼지와 같이 소멸되어 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푸시케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궁궐도 사라지고 황폐해진 흙무더기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자각하게 된 푸시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강물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자살을 하죠. 자, 그런데 강의 정령들이 이대로 이제 푸시케가 죽게 내버려 둔다면 에로스한테 큰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푸시케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물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죠. 계속. 그래서 푸시케는 계속 죽으려고 다시 밀어내면 다시 뛰어들고 밀어내면 다시 뛰어드는데 강의 정령들은 뛰어들면 다시 밀어내고 뛰어내면 다시 밀어내서 결국에는 푸시케를 살려내죠. 살려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푸시케는 죽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낙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다시 집으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언니들에게 그간 있었던 그러한 모든 과정과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언니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게 울고 있는 그런 그 동생의 그런 감정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너무나 고소하다 뭐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 본인들이 다시 그 절벽에 동생이 했던 것처럼 절벽에 가서 몸을 던지면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자신들을 다시 이제 뭐 동생이 그렇게 했듯이 그런 에로스가 있는 궁전으로 본인들을 인도해서 본인들이 동생이 살았던 그런 호화로운 삶을 본인들이 대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언니들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걸로 묘사가 됐었는데, 자 그래서 이 두 언니들은 그 다시 절벽에 올라가서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본인들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 예, 저 세상으로 두 분 다 가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이렇게 부렸던 언니들은 저 세상으로 가게 되고 홀로 남은 푸시케는 모든 것을 이제 체념하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신전이 방치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어지럽혀져 있고 정돈되어 있지 않은 신전을 보게 되고 아, 이 신전을 내가 청소를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신전을 청소하고 정리를 해 주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과 수확의 신인 데메테르의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니까 데메테르 여신이 이 푸시케를 어여삐 생각을 하고 예쁘게 봐서 조언을 해주죠. 어드바이스를. 자 어떻게 하느냐? 아프로디테한테 무조건 찾아가서 빌어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무조건 엎드려서 사죄를 해라. 그러면 아마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것이다. 라고 이제 데메테르가 어드바이스를 해주죠. 자 여기에서 이제 푸시케는 데메테르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름다운 것도 죄죠. 아름다운 것도 너무나 미의 여신보다 더 아름다운. 이거는 이제 뭐 앞에는 신전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죄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거는 또 다른 어떤 뭐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여기 보면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가운데 의자에 좌정해 있고 삐딱하게 그 다음에 그 미의 여신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신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그 무리들이 이렇게 같이 조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게 이제 푸시케겠죠. 여기 지금. 그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울면서 푸시케는 본인을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좋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과제를 내리겠다. 그 과제를 네가 다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세 가지 과제를 내죠. 원래 네 가지라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먼저 세 가지를 내고 그 세 가지를 다 해내니까 약이 오른 아프로디테가 최후에 정말 해내지 못할 숙제 하나를 더 내죠.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자, 일단 세 가지의 숙제가 뭐냐? 첫 번째는 분류되지 않은 모든 곡식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곡식 종류별로 다 분류해서 뭐 하루 안에 그것을 내가 어디 갔다 오는 동안 다 분류를 해서 놔둬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콩쥐팥쥐 얘기나 신데렐라 얘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못된 계모가 그 계모의 딸들하고 놀러 가면서 신데렐라 또는 콩쥐팥쥐 콩쥐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시켰었던 그 내용이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둑에 살고 있는 사나운 황금양. 황금양의 그 양털을 가져와라. 근데 이 양은 그냥 양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양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황금양의 양털을 가져와라. 세 번째는 그 스틱스강. 이 스틱스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승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승의 강. 그 저승의 강.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우리가 보통은 뭐 요단강이라는 말도 쓰죠. 그 스틱스강에서 검은 물을 그 스틱스강에 흐르는 검은 물을 병에 담아오라고 하는데 죽어야 갈 수 있는 그 강에 가서 물을 담아오라는 그런 어려운 숙제를 내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굉장히 많은 곡식을 종류별로, 그러니까 이런 숙제들을 내니까 어때요? 지금 푸시케가 아주, 어, 절망에 빠져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머리를 지금 얼굴을 움켜쥐고 있죠. 괴로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이 개미들이 이제 에로스가 보낸 개미들이죠. 에로스가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있는데 물론 푸시케가 본인을 의심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애증이 생겼고 실망에 찬 에로스가 떠나는 같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했던 여인 아닙니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지원군을 보내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에로스가. 자, 그래서 이렇게 개미 군단을 보내서 곡식을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아프로디테가 열이 받은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낸 과제가 이렇게 푸시케가 놀랐죠.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이렇게 개미들이 해놔서 두 번째는 황금양. 황금양의 이 황금털을 이렇게 뽑아오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아프로디테가 근데 이거는 무조건 가면은 죽는 거예요. 이 털을 뽑으러 가면. 그래서 이때도 바람의 신 제피로스가 앞으로 누구죠? 에로스의 지시를 받아서 바람이 알려주죠. 낮에 가면 무조건 죽는다. 저녁에 가게 되면 이 황금양이 가시덤불을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그 가시덤불 사이에 그 털이 이렇게 뜯겨가지고 이렇게 묻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저녁에 가서 뭉쳐져 있는 그 털을 가져오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아서 푸시케가 두 번째 과제도 무사히 잘 해결할 수 있었죠. 자, 아프로디테는 화가 났지만 세 번째로 또 숙제를 또 내죠. 즉 죽음의 강인 스틱스 강에 가서 그 검은 물, 스틱스 강에 검은 물을 떠오라고 이렇게 시키죠. 자, 그래서 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때도 독수리가 호리병을 들고 가서 스틱스 강에 검은 물을 떠오는 그런 여기 지금 사파 보면은 그 스틱스 강에 주전자를 가져가서 검은 물을 떠와서 푸시케한테 전달해주는 이러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푸시케는 세 번째까지 시어머니가 낸 그런
할 수 없었던, 풀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숙제를 잘 해결을 하게 되죠. 자, 이 아프로디테는 굉장히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도저히 사람이 살아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숙제를 내죠. 마지막에 네 번째 숙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스틱스강 넘어서, 그러니까 스틱스강, 아까는 스틱스강에 물을 떠오라고 한 것이 세 번째 독수리가 도와줘서 해결은 했는데, 이번에는 스틱스강을 건너서 저승에 가라는 거예요. 저승에 가서 뭐를 해라? 저승의 신 또는 지옥의 신이라고도 하죠. 하데스가 있죠. 하데스의 아내 페르세포네의 그 미를 유지시켜주는, 그 미를 만들어주는 화장품이 있는데, 그 화장품 상자를 얻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숙제는 가만히 보게 되면, 자, 자세히 보면 죽어야만 가능하죠. 저승에 갔다 오라는 거잖아. 죽어야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죽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세 가지의 숙제 또는 세 가지의 과제를 잘 마무리했지만 마지막의 숙제에서 절망을 하게 되죠. 아,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구나. 그냥 죽으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로디테는 절벽에 올라갔더니 높은 탑이 있었어요. 이 높은 탑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탑에 한층 한층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큰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은 이 탑이 푸시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절대 자살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행해라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저승으로 들어가는 그 스틱스강 입구에는 이러한 그 세 마리의 아주 괴수들이 지키고 있게, 문지기로 지키고 있는데, 이 괴수들을 따돌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맛있는 이렇게 간식을 가져가서 이 야수들의 어떤 그 본성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고 저승으로 이제 가는 그 배를 타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 배를 탔을 때는 이 뱃사공은 금화 한 입을 받게 되면 이승 사람인지 저승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 강을 건네주기 때문에 금화 한 입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 탑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빵과 금화 한 입을 가져간 푸시케는 무사히 이런 어려운 관문을 잘 통과를 해서 저승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승의 신 하데스, 그리고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를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페르세포네를 만나서 그 미를 유지시켜주는 그 아름다운 미의 상자를 얻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 뭐 주의점이 있었죠. 절대 밥을 먹지 말아라. 근데 이 두 부부가 밥을 차려줘서 먹고 가라고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죠. 그런데 푸시케는 정중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사양을 하고 거기에서 상자만 받아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이승으로 넘어온 페르세포네는 모든 과제를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에로스, 즉 큐피드죠. 큐피드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안도감, 그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자기가 사랑하는 큐피드한테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서 그 미의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꼭 열어보지 말라면 꼭 열어보죠. 자, 그래서 살짝 열었는데
그 미의 상자 안에서는 영원한 잠의 기운이 이렇게 새어 나오게 되죠. 자, 이 잠의 기운이 새어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되죠. 푸시케는 영원한 잠이라는 게 뭘까요? 잠으로 표현됐지만 결국엔 영원히 자는 거는 뭐예요? 죽음이죠. 예, 죽게 된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 에로스, 즉 큐피드는 어, 이런 시어머니가 낸 여러 가지 역경의 그 고난의 역경, 그 다음에 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그것을 다 마다하지 않고 했던 푸시케, 그리고 그 푸시케가 왜 그런 걸 했겠어요? 자신을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지난 날의 과오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런 어려운 역경들을 다 이겨낸 푸시케를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푸시케를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생각하면서 푸시케를 제우스한테 데려가죠. 제우스한테 데려가서 제우스한테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제우스가 딱한 사정을 듣고 어, 영원한 잠에 빠진 푸시케를 다시 살려주죠. 그리고 살려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닌 신들만 먹고 마실 수 있는 신들의 음료이자 신들의 음식인 넥타르를 마시게 허락해주죠. 그래서 이 넥타르를 마시게 된 푸시케는 사람에서 신으로 변신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무슨 사랑의 신, 바다의 신, 뭐 곡식의 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름이 붙잖아요. 미의 여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신이 된다. 즉 푸시케가 마음과 영혼의 신인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 영혼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어, 에로스하고 푸시케는 신과 신으로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그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이 조이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기쁨이라는 말도 있고 행복이라는 말도 있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거고 푸시케는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육체의 사랑과 정신의 사랑이 만나면 조이, 즉 기쁨, 행복, 즉 완전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보게 되면 사랑이 완전히 정신적인 사랑으로만도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육체적인 사랑만 탐닉해서는 그게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정신적 사랑과 함께 육체적인 사랑이 적절히 잘 조화가 된 그런 사랑일 때 그 사랑의 결실, 즉 결과물, 완전한 행복,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 사이콜로지에서 그 워드루트에 해당되는 앞에 푸시케는 바로 이런 역경을 견뎌내고 마음과 영혼의 신이 된 푸시케의 이름에서 나왔다. 그래서 뒤에 학문이라는 의미의 로고스를 합쳐서 사이콜로지 이렇게 부르는 심리학의 어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으로 오늘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